안녕하십니까. 이통관리사 기출문제 2016년 1회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상권 분석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6년 1회 상권 분석 문제입니다. 26번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소비자가 ABC 3개의 점포를 고려하고 있고 그 소비자가 갖는 점포 ABC의 효용이 각각 8, 6, 5라고 가정하자 루스의 선택 공리를 적용할 때 이 소비자가 점포 A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가장 쉬운 초보자 수준의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루스의 선택 공리라는 게 뭐죠? 어떤 소비자가 점포 A를 선택할 확률을 갖다 구할 때는 소비자가 고려하는 여러 가지 점포 대안들이 있죠. 그 각각의 점포 대안들이 주는 개별 효용의 합을 다 합친 다음에 그 전체 효용 중에서 각 개별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확률이죠. 그거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가 주는 효용이 얼마예요? 3개가 주는 효용의 총합은 8 더하기 6 더하기 5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점포 A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냐고 그랬죠? A가 주는 효용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래서 이제 A 선택 확률. 그래서 A를 선택할 확률은 이거 3개를 다 더한 거 8 더하기 6 더하기 5에서 얼마입니까? 8이 차지하는 확률이죠. 이걸 계산 문제라고 해서 낸 겁니다. 0.42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도 그동안 몇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또 아까 이제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나온 것처럼 보여도 역시 결론은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의 선택 공리에 따른 점포 선택 확률 이렇게 구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Y 아파트 단지 상가에 단지 주변에 X 상점가가 있고 주위에 A 백화점이 진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건 수정 허프 모델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확률적 모형의 기초가 되는 게 루스의 선택 공리예요. 모든 확률적 모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을 사용하여 Y 아파트 고객이 A 백화점에 내점하리라 예상되는 고객 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원래 Y 아파트 단지 인구가 1000명인데 A 백화점은 3000제곱미터, X 상점가는 1500제곱미터고요. 거리가 1km, 0.5km죠. 근데 가로 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단 거리와 점포 면적에 대한 모수는 각각 -2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점포의 크기에 비례하고 점포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점포의 크기에 비례하고 점포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건데 모수가 거리에 대한 모수가 -2라고 했죠. -2라고 했으니까 결국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때 A 백화점의 효용을 먼저 구해보세요. 여기서 A 백화점의 효용을 갖다 구하면 A 백화점의 효용은 얼마입니까? 30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입니까? 1km죠. 1km인데 제곱이에요, 이건. 1km. -2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2니까 분모에 1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백화점의 효용은 이렇게 갖고 이제 3000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상점가의 효용이 나와 있죠. X 상점가의 효용인데 X 상점가의 효용은 면적은 얼마입니까? 1500제곱미터죠. 거리가 0.5입니다. 0.5라면 뭐예요? 0.5 제곱이 되는 거죠. 0.5 제곱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게 6000 나오는 거예요. 6000. 그러니까 결국 여기 거주하는 사람 중에 A 백화점의 효용이 3000이고 이 6000이니까 1대2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대2. 3분의 1은 A 백화점, 3분의 2는 X 상점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은 A 백화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제 A 백화점에 내점하리라 예상되는 고객 수가 얼마인가 그랬는데 3분의 1이에요. 1000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약 333명. 약 330명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도 나오는데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 점포 또 여러 개 제시한 다음에 세 가지 물어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27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한두 번만 더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 나와도 다 맞습니다. 절대 틀릴 게 아니에요. 다음에 28번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상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회귀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원래 회귀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가 회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기식으로 만드는데 여기서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이 있고요. 단순 선형 회기 모형. 자, 이거 선형이니까 결국 뭐예요? 리니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얘기고 이건 바로 이제 1차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선형이라는 말은 1차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선형 회기 모형이 있고. 근데 단순하고 다중의 차이는 뭐냐면 단순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하나입니다.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이제 회기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y는 a 더하기 bx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x. 그 다음에 자 다중회기 모형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하나지만 다중회기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예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니까 y는 a 더하기 b1x1 더하기 b2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다중 선형 회기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중 선형 회기 모형일 때는 주의할 것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독립변수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독립변수끼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립변수끼리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변수만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 간에 흔히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죠. 상관관계라고 해가지고 상관관계가 적은 독립변수를 잘 선정해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흔히 독립변수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흔히 이걸 다중 공선성 문제라고 합니다. 다중 공선성. 자,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중 공선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를 선정할 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자, 시험 문제 똑같은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소매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뭐가 있는가, 이런 요소를 갖다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을수록 좋다?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독립변수끼리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3번에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에는 상권 내 경쟁 수준도 포함될 수 있다. 맞죠? 상권 내의 경쟁 수준도 역시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자, 회기 분석에서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 맞습니다. 자, 표본 수가 충분해야, 물론 이제 표본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표본이 많으면 그만큼 뭡니까? 표본 수집에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고려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표본 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통계학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이 문제가 상권 분석에도 나와요, 또. 원래 이 유통산업발전법, 이거 법 자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예요? 유통물리 일반에 들어갈 문제지만 뭐예요? 상권 분석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낼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상권 분석 범위가 좁은데 거기서 20문제를 내려니까는 뭐예요? 다른 데 것까지 같이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과거에 그냥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 점포 등과 자,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 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하고 또 뭐요? 의무 휴업일 지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권한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물류 관련 법규나 이런 경우에는 이걸 많이 틀리게 만들어요. 예컨대 시도지사는 이렇게 하고, 자,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당장 그 점포가 위치한 지역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동일 상권 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전통시장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법 제12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한 내용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긴 수요일날 잘 놀아요. 토요일은 항상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 이게 원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물류관리사 시험에 물류 관련 법규가 있고 그 물류 관련 법규 중에 이게 포함됩니다. 거기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9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중심지 이론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중심지 이론의 기본 가정도 잘 나오고 또 핵심적인 결론도 중요합니다. 거기 1번 보시게 되면 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완전한 지식을 갖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 맞습니다. 기본 가정이 하나예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합니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게 뭐죠? 자, 완전한 정보, 모든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최소 비용과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경제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심지가 하나일 때 고려하는 상권은 뭐죠? 원형입니다. 중심지가 하나일 때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는 원형이에요. 만약에 중심지가 여러 개일 때는 뭐죠? 정육각형의 벌집 모양입니다. 이거 흔히 나오는 거죠. 중심지가 하나일 때 배우지는 원형,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정육각형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3번에 각 지역에서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노력의 정도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거리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형태는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그 지표상의 공간은 균질적 공간이에요. 뭐 높낮이도 똑같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표 공간은 균질적 표면이고 또 주민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고 또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 가정이고 시험 문제 흔히 나오는 겁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5번입니다. 자,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양쪽 중심지까지는 다 뭐예요? 무차별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균질적 공간이죠. 주민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양쪽 중심지까지는 무차별 지역이 되는 겁니다. 무차별한 지역.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지역이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올 거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자주 나오고 어떤 땐 20문제 중에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서만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다음의 내용은 어떤 소매업태의 입지 요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지 조건이에요. 어차피 이제 상권 분석이니까 입지 조건이라든가 상권 이런 내용들 다 나오죠. 입지 선정, 입지 분석, 상권 분석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업태와 연결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로 도심이나 교통망의 결절점에 입지한다. 도심이나 교통망의 결절점에 입지하고 교통망이 갈라지는 점 있죠. 뭐 아주 큰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하고 철도교통이 연계되는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결절점이라고 하는 거. 유동인구, 인근 지역 소비자의 소비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 입지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흡인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강한 접객력. 원래 소매 업태 중에서 가장 강한 접객력을 갖는 것이 뭐예요? 백화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하게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뭐 궁전에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거요. 이게 바로 강한 접객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객력을. 그래서 강한 집객력을 배경으로 제품 구색의 폭이 넓어요. 제품 구색의 폭이 넓다? 그러면서 점포 건물에 층별 제품 구색의 차별화를 구현하는 머천다이즈 구성이라든가 문화 레저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백화점의 입지 요건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중심 상업 지역의 입지 특성이 나왔는데 원래 이런 걸 도심 입지라고 하는 거죠.
점포를 낼 때 중심 상업지역 CBD에 입지할 때 이런 걸 도심 입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도심 입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또 가끔 나왔는데 그 도심 입지 자체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으니까 결국 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CBD 있죠. 자, CBD에 대해서 주로 물어봐요. 중심 업무 지구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걸 주로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도심인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소도시나 대도시의 전통적인 도심 지역을 CBD라고 하는 겁니다. 맞고요.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되죠. 도보 통행량이 매우 적다? 아니죠. 대중교통의 중심이면서도 도보 통행량이 가장 많은 데가 CBD예요. 2번이 잘못된 거죠. 그다음 3번에 상업활동으로도 많은 사람을 유인하지만 출퇴근을 위해서도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보 통행량은 매우 많은 거죠. 2번, 3번만 비교해봐도 뭘 물어보는 건지 몰라도 2번, 3번만 봐도 다르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에 주차 문제, 교통 혼잡 등이 교외 쇼핑객들의 진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심으로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부심에도 도심을 벗어난 부심지에도 뭐예요? 백화점이 세워지고 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전문점, 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 CBD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CBD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BD에 입지하는 걸 도심 입지라고 한다는 거 제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동선, 움직이는 선이죠. 물론 이제 움직이는 선이니까 고객 동선도 있고 종업원 동선도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선은 주로 뭐예요? 고객 동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에 동선이란 고객들의 이동 궤적을 의미합니다. 이동 궤적을 의미하는데 좌석과 좌석을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원래 그 고객 유도 시설을 좌석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 번 나왔었죠. 고객 유도 시설을 소매 좌석이라고 그래요. 커스터머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소매 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다가 CG라고 써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이제 그 좌석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거기 또 첫 문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형태별로 좌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문제도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좌석과 좌석을 연결하는 선 이게 동선이다. 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점포 있죠. 주동선에 입지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점포 임대료가 높아요. 점포 임대료가 높은 경우 이럴 때는 점포는 부동선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예요? 부동선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접근동선이 있는데 접근동선은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얘기합니다.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접근동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복수의 좌석이 있는 경우 있죠. 복수의 좌석이 있는 경우에는 동선이 복잡해지죠. 이런 경우를 부동선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복수의 좌석이 있는 경우의 동선은 복수동선이라고 합니다. 또 복수동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유희동선이라고도 합니다. 동선이 복잡해야죠. 그래서 이럴 때 유희동선 또는 복수동선이라고 합니다. 4번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뭐 틀린 거 쉽게 보이죠. 주동선, 이걸 약간 벗어난 동선이 부동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주동선이란 좌석과 좌석을 잇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선을 얘기합니다. 자, 동선에 관한 내용도 그동안 몇 번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인데 특히 그 좌석이라는 개념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좌석, 고객 유도 시설을 좌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34번에 업종 유형과 상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업종의 유형.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에 선매품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는 선매품은 뭐죠?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점포를 다니면서 비교한 다음에 물건을 갖다 구매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선매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성의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가전제품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품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는 보다 상위의 소매 중심지나 상점가에 입지하여 넓은 범위의 상권을 가지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원래 상권의 범위를 따져보면 어때요? 상권의 범위. 상권의 범위는 전문품의 경우가 제일 높아요. 전문품. 전문품의 경우가 상권의 범위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선매품이고 그 다음에가 편의품이죠. 그 다음에가 선매품. 그 다음에가 편의품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전문품의 경우에는
먼 데서도 기꺼이 물건 사러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권이 제일 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매품, 그 다음에가 편의품. 이런 순서라고 하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에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저보다 상위의 소매 중심지 또는 상점가의 입지에서 넓은 범위의 상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동일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점포의 규모나 품목 구성에 따라 상권의 범위는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점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뭐예요?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품목 구성이 다양하면 상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3번에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 잠재 고객이 지리적으로 밀접되어 있어요? 밀집되어 있다고? 아니죠. 널리 분산되어 있죠. 전문품의 경우에는 자, 잠재 고객이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권의 밀도는 높으나 범위는 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3번 한 가지만 바꿔놓으면 맞죠? 뭐요? 편의품. 전문품이 아니라 뭐요? 편의품으로 바꿔놓으면 딱 뒤에 거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잠재 고객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권의 밀도는 높죠? 범위는 좁아요. 편의품. 반면에 전문품은 어때요? 고객의 지리적 분포가 넓습니다. 상권의 밀도는 낮지만 상권의 범위는 넓은 게 전문품이고요. 자, 3번 잘못됐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에 상품 구성의 폭과 깊이를 크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폭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깊이도 크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목적 구매와 비교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상권의 범위를 넓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깊이를 깊게 하고 하면 상권의 범위를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생필품, 주로 편의품 얘기하는 거죠.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는 구매거리가 짧고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업태는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취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다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지에 근접한 입지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34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입니다. 출점을 위한 투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다음은 투자의 적절성 평가 기법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기법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투자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형에 뭐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투자의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기억하실 것이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구분하는 거예요.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여기서 할인한다는 말이 있는데 할인한다는 말은 현재 가치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할인한다는 말은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은 지금 나가지만 수익은 언제 나와요? 미래에 발생하잖아요. 그럼 지금 나가는 투자 금액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비교하려면 그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비교해야만 정확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비교하는 방식, 할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할인 방식에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죠. 현재 가치 구한다는 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인 방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수년가법이 있습니다. NPV라고 그래요. Net Present Value 해가지고 수년가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PI법이 있죠. PI법은 뭐예요? PI는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법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IRR법이 있죠. IRR법.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수익률법. 이렇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또 뭐 있습니다. 여기서는 NPV법 있죠. NPV에서는 순현재 가치인데, 순현재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순현재 가치는 금액입니다. 금액. 그래서 뭐 몇 달러 나와요, 계산이. 순효가가 달러로. 순효가가 얼마냐? 뭐 10만 달러다, 20만 달러다. 금액으로 나옵니다.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PI가 있는데, PI는 뭐예요? 배수입니다. 배수. 몇 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현금 유출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분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몇 배인가 하는 배수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인데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퍼센트죠.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할인 방식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비할인 방식에는 뭐가 있나요? 비할인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자, 회수기간법이 있죠. 회수기간법. 그 주먹구구식이에요. 비할인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 그래가지고 흔히 어림셈법이라고도 그래요. 어림셈법. 어림셈법. 그 중에 한 가지가 회수기간법이에요. 또 한 가지, 자, 회계적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회계적 평균이익률법. 뭐, 예컨대. 이익률법. 그래서 이것다가 AAR이라고 합니다. 회계적 평균이익률법.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인데, 그럼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모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다 고려한다. 두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할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 투자 규모를 반영한다. 투자 규모라는 게 뭐? 투자 금액이죠. 금액으로 계산되는 게 뭐예요? NPV법이죠. 나머지는 배수고 비율입니다. 이게 퍼센트. 그러니까 두 가지만 충족시키는 게 바로 뭐 NPV법이죠. 그리고 NPV에서는 순현가, 순현재 가치인데 여기에는 뭐예요? 모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평가기법은 자, 순현가법, NPV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권 분석에서 맨 끝 파트 보시게 되면 뭐예요? 점포의 개점이 나오죠. 점포 개설할 때 그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의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고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뭐 계산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 요 투자의 타당성 분석 방법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6번 고객을 유인하고 쇼핑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쇼핑센터 개발자는 하나 또는 복수의 대형 소매점을 앵커스토어로 입점을 시킨다. 앵커스토어, 이걸 흔히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박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정박임차인. 이건 뭐냐? 정박. 이 배를 갖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겁니다. 앵커링. 그러니까 이 정박임차인은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 갖다 지은 다음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으려면 뭐예요? 정박임차인을 잘 정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은행 지점. 그 은행 지점 같은 거 만약에 앵커링 스토어로다가 입점하죠? 그럼 그 위에는 뭐 보험회사, 증권회사 사무실 다 들어와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박임차인을 뭘 입점을 시킬 것인가 중요합니다. 자, 쇼핑센터의 유형별로 앵커스토어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쇼핑센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죠. 먼저 제일 규모가 큰 게 뭡니까? 파워센터형이죠. 자, 파워센터형 쇼핑센터라면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회원제 창고형 소매점도 가능하고 대형마트도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회원제 창고형 소매점 또는 뭐예요? 백화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역센터형 쇼핑몰입니다. 자, 이건 그자 그대로 지역 안에 몇 개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구 내에 위치하는 쇼핑센터예요. 그래서 지역센터형 쇼핑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뭐 할인백화점 같은 거 가능합니다. 할인형 백화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광역센터형 전국을 커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쇼핑몰이라고 하면 완전 구색을 갖춘 백화점 가능합니다. 물론 회원제 창구형 소매점도 가능하고요. 규모가 아주 큰 겁니다. 근린형 쇼핑센터 되게 아파트 단지에 쇼핑타운 있죠. 쇼핑상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점가. 가장 큰 점포가 뭘까요? 대개는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근데 근린형 쇼핑센터의 경우 앵커스토어라고 하면 뭐예요? 쇼핑센터, 슈퍼마켓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보통 드럭스토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드럭스토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슈퍼마켓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5번에 테마 페스티벌 센터형 쇼핑몰이라고 할 때는 뭐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데 유명한 패션 전문점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앵커스토어로 어떤 유형이 바람직한가 하는 건데 이것은 자, 쇼핑센터의 유형마다 달라집니다. 자, 쇼핑센터의 유형과 규모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앵커스토어를 잘 입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점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권 구성을 구분할 때 1차, 2차, 3차 상권 구분하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고객 밀도가 제일 높은 게 1차 상권이고, 그 다음에 2차, 3차 상권. 자, 3차 상권을 다른 말로 한계 상권이라고 합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상권의 위계를 얘기할 때, 자,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 또는 지점 상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개별 점포 상권, 즉 지점 상권을 한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한계 상권 구분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1차 상권은 경쟁 점포들과의 상권 중복도는 낮죠. 3차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기가 쉽죠. 다른 경쟁 점포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2차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1차의 경우에는 상권 중복도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상권은 이 3차 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밀도가, 고객 밀도가 높죠. 고객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2차 상권은 1차 상권에 비해서 소비자의 내전 빈도는 낮죠. 당연히. 1차 상권에 있는 소비자의 내전 빈도가 제일 높죠. 자, 4번에 3차 상권은 소비 수요의 흡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딱 틀렸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죠? 자, 소비 수요의 흡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차 상권입니다. 자, 5번에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자, 38번입니다. 도매상의 입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소매상의 경우에는 진짜 결정적인 게 입지지만 도매상은 입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도매상의 입지는 뭐예요? 교통이 좋고 임대료도 싸고 임대료가 싸고 교통만 좋다. 그러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성과에 대한 입지의 영향은 소매상보다 도매상의 경우가 더 작다. 작죠. 소매상은 절대적이지만 도매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분산도매상은 물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도매상도 이제 수집도매상, 분산도매상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분산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각 소매점마다 물건 파는 게 주 역할이기 때문에 물류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입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집도매상의 영업성과에 대한 입지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매상의 경우에는 입지의 영향이 다 적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도매상은 보통 소매상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죠. 그저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하면 되는 겁니다. 5번에 도매상은 보통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자,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매상이고 도매상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도 아주 틀린 게 훤히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소매점포의 입지 조건의 평가를 위한 교통 통행량 또는 유동인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교통 통행량을 계측할 때는 차종을 구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사 일정은 주중, 주말, 휴일을 구분해가지고 조사해야 합니다. 주중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되고 휴일에도 해야 되고 다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 시간은 영업시간대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영업시간대를 고려해서 조사 시간 결정하는 것이고 유동인구 수보다 이동 목적 파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퇴근 동선보다 출근 동선을 중시해야 된다. 아침에 출근하면 더 쇼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한데 되게 퇴근하면서 여유 있게 쇼핑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출근 동선보다는 퇴근 동선이 중요한 겁니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문제가 그래도 자주 또 많이 나오니까 고마운 겁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40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권의 유형을 상권별 개념과 특징으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긴 편이지만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부도심 상권입니다. 자, 부도심 상권은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도심 상권이기 때문에 뭐예요?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하지는 못하죠. 원래 도시 전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도심 상권 하나예요. 부도심 상권은 그 지역의 주민들만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1번 맞습니다. 이번에 역세권 상권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민자 역사 만들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상권은 지하철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며 지상과 지하 부지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근린 상권인데 근린 상권. 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에요. 거주지 중심의 상권입니다. 그래서 근린 상권의 경우에는 점포 인근 거주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업종에 점포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생활 밀착형 업종의 점포가 들어옵니다. 자, 4번에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지구를 포함합니다. CBD를 포함하고 있죠. 가지고 상권의 범위가 넓죠. 부도심 상권보다 훨씬 넓어요. 또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도 더 긴 편입니다. 맞습니다. 5번에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근데 그 말 맞죠? 그 말은 뭐 대충 맞습니다. 아파트 상권이니까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요. 안정적 수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 고객을 유치해요? 아니죠. 거의 안 들어옵니다. 외부 고객이 여기까지 왜 옵니까? 그래서 외부 고객을 유치해서 상대적으로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말, 이 말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죠? 앞에 말은 맞지만 뒤에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권의 경우는 대부분 그 단지를 넘어서지 못해요, 거의. 아직 뭐 이제 특별한 뭐 명물이 있거나 아주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한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41번에 지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근데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돼 있죠. 기존 점포 간의, 그러니까 지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뭐예요? 높다고 하면 MEP가 높은 거죠. 성장 가능성이 높다. 자,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MEP 아니에요. MEP는 높다. 근데 뒤에, 자, 이미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그럼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면 점포 면적이 많다는 거죠. 잠재 수요에 비해서. 잠재 수요에 비해서, 분자에 있는 잠재 수요에 비해서 점포 면적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IRS는 낮은 거죠. 그래서 IRS는 낮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RS는 낮아가지고 잠재 수요 대비 점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이고, 반면에 자,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MEP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IRS하고 MEP는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IRS는 뭐죠? 잠재 수요 나누기 매장 면적입니다. 잠재 수요 나누기 매장 면적. 그 다음에 MEP는 뭐예요? MEP는 미래 상황까지 고려한 거죠. 그 예상 수요입니다. 예상 수요 나누기 매장 면적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IRS는 자, 현재 점포가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남아도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은 3번입니다. IRS는 낮지만 MEP가 높은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IRS의 경우 MEP는 매번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로 여기시면 됩니다.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대형 소매 점포가 어떤 지역에 신규 출점할 때 입지 분석의 일반적 과정, 항상 범위를 좁혀나가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역 상권,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 안에 있는 지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지 분석을 해야죠. 대상 점포가 위치할 지역. 그래서 지역, 지구, 부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3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자, 43번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 작성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공간 데이터의 수집, 생성, 저장, 분석, 검색, 표현 등의 다양한 기반을 기능으로 상권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GIS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상권 분석은 물론이고 내비게이션이니 뭐니 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지리정보 시스템에 기초해가지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가지고 제공되고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뭔가 창업하겠다고 나서면서 상권 분석 해봤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이런 거 있는데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럼 망하는 거죠, 뭐. 거액을 들여가지고 투자해봤자 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죠. 발품을 파는 것만큼 실패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거기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이 만든 거예요. 중소기업청이 만든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smpa.go.kr 정부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청이. 이건 전국 각지의 상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최근에 점포가 몇 개 생겼고 얼마가 없어졌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또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거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서울.go.k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찾아가시면 그만큼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게 GIS예요.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44번 상권 분석 기법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최대 도달거리보다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최대 도달거리가 자,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클 때, 이럴 때 중심지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 이거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대 도달거리 또는 최대 도달 범위가 자,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클 때, 이럴 때 중심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잘못됐네요. 1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2번에 체크리스트법하고 유추법은 기술적 방법에 속한다. 맞죠? 기술적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시장조사법, 비율법 4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시장조사법이나 비율법은 거의 안 나오고 유추법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체크리스트법도 가끔 나옵니다. 어쨌든 2가지 모두 기술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3번에 자, CST 맵이 있습니다. 자, CST 맵은 점포 간의 상권의 잠식 상태. 그러니까 내 상권이지만 다른 점포에서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별로 시험에 안 나왔던 얘기인데 3번도 한번 자,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CST 맵을 만들게 되면 점포 간의 상권의 잠식 상태를 표현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확률적 점포 선택 모델. 대표적인 게 허프 모델이죠. 그래서 점포 선택 모델에서 특정 점포의 효용은 점포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거죠. 점포의 규모가 크거나 상품이 다양하거나 매력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특정 점포의 효용은 점포의 매력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에서는 자, 실제 거리하고 소비자가 지각한 거리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갖다가 이제 평가할 때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거리하고 소비자가 지각하는 거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4번은 1번입니다. 다음에 45번 보시면 자, 소매점의 상권 범위나 상권 형태와 관련한 일반적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도 일반적인 그냥 문제입니다. 특별한 뭐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입지 조건의 변화가 없고 점포의 전략적 변화가 없어도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맞습니다. 굳이 뭐 입지 조건도 변화하지 않았고 점포의 전략적 변화가 없어도 상권의 범위는 늘 변화하는 겁니다. 상권의 범위는 늘 변화한다는 거. 다음에 이번에 점포의 규모가 비슷해도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상권 범위는 달라지는 겁니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상권의 범위는 달라진다. 자, 3번에 상권의 형태는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를 포함하는 원형으로만 나타난다. 흔히 이걸 표시할 때 뭐라 그래요? 상권의 형태는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아메바 형태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메바 형태처럼. 또 자꾸 변화하니까. 자, 원형으로만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는 원형인 경우가 오히려 거의 없어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지 원형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바 형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는 거죠. 자, 3번 틀렸습니다. 뭐 틀린 거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형으로만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점포 면적과 상품 구색이 유사할 때에도 판촉 활동이나 광고 활동의 차이에 따라 점포들 간의 상권 범위는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 시장에 입지한 경우에도 점포의 규모에 따라 개별 점포들 간의 상권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점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죠. 자, 상권 분석도 이렇게 해서 뭐 계산 문제도 포함되고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4과목 중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는 과목이 상권 분석이에요.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도 뭐 한 9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상권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